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해외 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특히 기술주가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원인과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우리 시장은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내에서는 뭐 네이버 정도를 제외한다면 굉장히 시장 전체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해외 증시의 전체적인 자산 동향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선진국 시장으로만 흘러 들어갔던 돈이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조금 돌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상승폭이 제한적인 것은 기관들의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종목의 확산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자, 미국의 기술주들 오늘도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고 IBM도 괜찮은 모습이었고 뭐 이 인텔 같은 경우도 반등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헬스케어 종목군들 많이 밀렸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상장의 양대축 인터넷 미디어 업종과 현재 한 축은 뭐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뭐 PR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 많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도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07년도에 한번 크게 주가가 밸류에이션 상단을 쳤다가 급격하게 내려갔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2014년부터 1년이 넘는 랠리를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지난 버블 구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 레벨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때와 다른 것은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주가가 올랐다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은 성장의 근거도 비교적 뚜렷하고 실적도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임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쪽에 어느 정도의 차이 감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 종목을 팔아서 차라리 좀 더 안전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으로 가자. 이런 흐름들이 최근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미디어 업종의 성장성이 모두 제로에 가깝다. 과거처럼 버블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과열을 시키는 그런 과정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면 그 인터넷 미디어 업종과 그 전체적인 신흥 시장의 움직임 또 코스피 움직임을 세 가지 다 뭐 S&P로 나눴을 때 최근에 이제 상대 강도가 인터넷 미디어 업종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라면 반대로 신흥국이나 한국 시장 쪽에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상대 강도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극단적인 쏠림, 이쪽으로 나타났던 극단적인 쏠림이 일부 이동하는 모습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ETF 중심으로 해서 E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머징 마켓 펀드거든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MSCI 펀드인데 최근 이 EM 지수가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구간에서 EM이 현재 횡보하면서 버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머징 마켓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내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밸류에이션과 가격의 그 움직임에 현재 시장은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 펀드 바로 EM 펀드인데요. EM 펀드의 최근의 수익률 기준으로 보시면 급등한 이후에 미국 증시 조정 구간에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래도 비교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MSCI 한국 지수도 동일한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MSCI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한국과 중국의 비중 두 개를 합치면 거의 30%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 두 증시가 지금 중국 증시는 2000선 부근에서 한국 증시도 2000선 부근에서 견조하게 버티면서 양쪽 펀드를 좀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분명히 시장의 한쪽으로만 쏠렸던 기술주와 선진국 시장으로만 쏠렸던 현재 흐름이 약간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추세적으로 가는 거고 또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앞으로 폭발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시장 내에서 추가적인 경기 상승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스프레드 그 다음에 전반적인 위험자산들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위험자산 지표 두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장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10년물에 대한 이 수익률이 급격하게 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스프레드가 아직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 회복 신호가 당장 빨라지기보단 하반기로 가면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금리 스프레드 회복도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주요 원자재 가격인데요. 주요 원자재 가격 중에서 미스터 경기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은 여전히 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BDI라고 하는 이 원자재를 나르는 가장 기초적인 해운지수의 흐름도 여전히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켈이나 일부 아연 가격들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경기에서 차지하는 신호적인 비중이 낮다라는 관점, 그리고 주요 원자재들 중에서 최근에 일부 음식료 가격만 올라가고 있을 뿐 나머지 제품들의 가격은 아직까지는 중국의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비교적 둔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앞으로 쏟아질 거다. 선진국에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돈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긴 그림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맞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인 그림 정도, 과도한 쏠림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돈이 급하게 유입되고 장기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경기가 모두 강력하게 돌아서야 되고요. 또 유럽 경기도 최소한 버텨주면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까지 더해져야 양쪽 시장이 모두 견조하게 외국인 매수화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돈이 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가 오를 때 이쪽은 안 오르고 이 업종은 오를 때 이 업종은 안 오르는 그런 최근에 나타났던 차별화 현상은 아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신호를 좀 더 확인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추세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 외국인 매수세 끊이지 않고 있지만 좀 제대로 좀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시장 좀 변수를 살펴봤는데 다음 글로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지금 언론에서 말은 줄어들었지만 아직 위험의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얼마 전에 천연가스 가격을 갑자기 80%나 인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아직도 좀 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영향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 요즘 좀 어떤 영향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언론에서 신경표를 안 쓰고 있습니다. 뉴스 한 꼭지 정도 다루고 있는데요. 외신은 다릅니다. 여전히 CNN이라든지 CNBC와 같은 이런 언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에너지의 확보, 향후 에너지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의 확보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러시아 쪽으로 붙느냐 아니면 서방 쪽에 붙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 에너지를 대고 있는, 특히 동유럽 쪽에 에너지를 대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적인 패권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바로 우크라이나 스트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좀 너무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서 안 다루는 것은 아닌지,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 4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크라이나, EU, 러시아, 미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와 근접해 있는 도네츠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4자회담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는 러시아로 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강한 쪽으로 붙고 싶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군사적인 힘도, 그다음에 자원적인 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높고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이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원자재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은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에 이미 한번 변동성을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에는 크게 연동하지 않는 국면이고요. 이게 정말 국지적인 분쟁이라든지 군사적인 힘의 충돌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일복인데요. 보통 이런 사태가 나타났을 때는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포함되는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미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달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세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한적인 흐름이기는 하나 완만한 상승세 정도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오늘 달러는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분명히 이틀 연속으로 내려가면서 수익률이 내려간 거니까 국채 가격은 강세를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쪽에 강세가 나타나면서 일부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나타났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채 수익률의 트렌드는 우상향으로 계속 성장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의 안전자산 선호도는 제한적인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 요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같은 우크라이나 증시, 러시아 증시, 루블화 등 러시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수들은 당연히 불안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주요 이머징 마켓들은 대부분 견조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많이 올랐고요. 중국도 견조했고 한국도 미국 시장이 1% 내외 하락을 보인 것에 비해서는 거의 보합에 마감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대비해서 1% 강세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만 유일하게 2%대로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또 동부 유럽 증시들이 일부 흔들리는 모습들, 또 루블화도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거의 뭐 내려갈 바닥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경제가 전 세계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 작아서 글로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해당 국가들에게는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표가 있죠. 이 변동성 지표가 최근 이틀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변동성 지표의 반등이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드렸던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의 급락, 특히 S&P 100에 포함되고 있는 주요 대형 기술주들의 흔들림이 크게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공포지수의 상승은 정치적인 분쟁의 확대로 인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증시 내 고평가된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비교적 가파른 각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과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최근 이 볼러틸러티, 즉 변동성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 낮은 수준에서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본 사람들, 시장의 상승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포지션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실적 발표 구간에 들어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쪽이 무게를 싣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시장의 신고가 신저가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신저가 중에서 미국은 ETF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ETF의 종목 숫자가 거의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숫자 비슷할 정도로 많은데 이런 ETF 중에서 말씀드렸던 변동성의 매도에 투자했던 ETF가 있습니다. 그 ETF가 52주 신저가를 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변동성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서 헤지 펀드들은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헤지 펀드가 100% 맞는 거 아니고요. 헤지 펀드의 전략이 항상 시장을 이기는 전략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신저가라든지 그런 포지션의 급격한 변화는 일종의 시장의 변화, 또 한 가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비교적 고평가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면이고요. 이것은 오늘 국내 증시로 연결해 봤을 때도 게임주들의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의 여전한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PSR이나 PR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돼서 시장에 무언가 불안 신호가 나타나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펀더멘탈의 따라감 없이 전체적으로 주가만 급등했던 개별 테마주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이제 국내 시장을 정리할 때 한 번 정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완전히 한 바퀴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도 나쁘지 않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견조하게 버티는 구간에서 또 내려가기만 했던 정유주들이 오늘 반등을 장중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또 통신주 분명히 이슈가 있었지만 KT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흐름을 본다면 전체적인 업종의 한 사이클이 다 돌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인 변수라든지 아니면 맨 처음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 아니면 기술주들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오늘 수급에서도 외국인들, 기관들 모두 특정 업종,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양상이죠. 외국인, 오늘 삼성전자 아주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만 네이버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 오늘 매수가 다양한 종목군들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석유화학주들 중에서 정유주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주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접근해서 봤을 때 여전히 지수보단 종목 선택 자체가 중요해 보이는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또 이렇게 종목별로 대응하는 모습들, 또 이유를 해외 시장 이슈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두 가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오늘 오전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 관련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슈는 바로 오늘 오전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 관련 이슈인데요. 우선 실적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오랜만에 예상치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8, 9분기 만의 일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예측이 항상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소 측정하던가 과대 측정하던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컨센서스를 그동안 증권사에서 왜 잡았는가? 지난 분기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많았죠. 특히 우리 입장에서 좀 배가 아프지만 삼성전자 20주년과 관련된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IM 부분을 포함한 여러 사업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일부분 수익성이 회복되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삼성전자가 부품사들을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제품 가격은 낮추고 자신들의 제품 가격을 낮춘 만큼 부품 가격에 대한 압박, 밴더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비용을 약간 감소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감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비로는 실적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작년 동기비로 봤을 때 실적이 악화됐거든요. 그러면 올해 전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2분기, 3분기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실적 그 모멘텀은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IM 쪽으로 워낙 수익성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IM 부분에서 모바일 부분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수익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요. 뭐 제가 너무 섣부르게 예측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갤럭시 S5 혹시 만져보셨나요? 못 만져봤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체험존이 많이 있어서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서 한번 만져보시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실망스럽다라는 거죠. 제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갤럭시 시리즈라고 하면 삼성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일종의 최고의 하이엔드 기기인데 갤럭시 S4와 차이가 더 못생겨진 외관에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뭐 시장이 아니라 이제 그 IT 업계 쪽에서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결국 삼성의 갤럭시 S5는 이제는 하이엔드 모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볼륨 모델로 가는 형태고 아예 이제 하이엔드급은 올해 하반기쯤에 나올 갤럭시 노트4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 6를 경쟁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원래 갤럭시 S5에 적용되기로 했던 핵심 기술들이 모두 한 단계 지연되면서 가격을 싸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갤럭시 노트4로 모든 걸 모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기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국면 속에서 경쟁사들도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된 경쟁 제품들을 이제 무수하게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쟁에서 수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가 관건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침투하는 시장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선진국 시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지는 이 브릭스 국가들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과연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겠는가? 상대적으로 브랜드 로열티가 떨어지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비해서 수익성 부분을 계속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이번 실적에 대한 해석은 그냥 쏘쏘였다. 말 그대로 시장의 예상치 정도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건은 갤럭시 S5에 대한 판매량이 과연 원래 예측한 대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지 여전히 신종균 사장은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엔가젯을 비롯한 IT 주요 블로그들이나 언론들을 보면 과연 이 자신감이 먹혀 들어갈지는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네,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는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와서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아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요. 삼성전자 관련된 다른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런 관련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엄청나게 많죠. 뭐 디스플레이만 보더라도 뭐 아몰레드 관련주, TSP, 터치 패널 관련주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그 부품 내에서도 뭐 휴대폰 안테나와 관련된 종목군들, 뭐 듀플렉스, 소 필터, 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만 보더라도 한 30-40개 정도가 되거든요. 렌즈 관련 기업,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 PCB까지 뭐 친다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갤럭시 S3로 정말 시장의 탑을 딱 쳤을 때 그때 신종균 사장이 그 관련된 부품 회사 사장들을 불러서 치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 관계들을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물량이 과거 대비해서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장은 싱싱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을 점점 베트남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따라 나간 부품사들의 실적도 뭐 괜찮아지곤 있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런칭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면서 중국의 벤더 업체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업체들이 기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서 너희들 부품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격에 맞는 부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까지 같이 전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중소업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벤더들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기술을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 더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A라는 업체가 삼성전자에 그동안 50% 이상 납품을 해왔는데
삼성전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기술이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영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이 줄어도 다른 데 들어가서 우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일종의 브랜드 로열티를 가져가게 만들 수 있는, 또 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이게 중국 업체들에게도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더 낮은 공임에 더 낮은 가격으로 우리도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비중은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품사들이 받는 압박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가 최근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애플 등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스펙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과거 PC와 똑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품 가격은 스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고를 받고 있는 부품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부품주를 산다면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전략은 두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대저평가 영역, 전저점분까지 내려가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5배, 6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서 여기서는 내려가는 것보단 업사이드 포텐셜이 강하다라는 지점까지 기다렸다 사든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빠르게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전략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기처럼 하이엔드에 꾸준하게 비중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 혹은 삼성전자에 지금 현재 납품하는 것 말고도 다른 쪽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형 기업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에 목매달았던 코리아 서킷 같은 기업들도 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키지 모듈 이런 쪽으로 계속 물량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다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업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만 접근을 해야지, 전체적인 IT 부품주에 대한 시각은 저는 여전히 조금 싸늘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TSP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터치패널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추이도 중국 업체들 들어오면서, 또 사출 업체들, 그다음에 외장 업체들, 이런 것도 앞으로 중국 업체들의 잠식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좋게 봤던 산업들이 모두 중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꺾여 내려갔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TV 관련 LED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봤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지만 중국이 들어오면서 싹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휴대폰 관련 부품들도 기술력이 조금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파트론 반등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것 하나만 가지고 ID 부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자 저는 조금 섣부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5 많이 팔려도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많지 않다. 갤럭시 S5가 많이 팔린다면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전기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중소형 부품주들이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오를 정도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 좀 대단했는데, 그런 메리트가, 삼성전자 납품하는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앞으로의 전망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입 아프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계속 사는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의 최대 변수는 IM 수익률. 그러니까 통신 쪽에서 저는 판매 대수는 시장의 예상치를 거의 채워갈 것 같아요. 하다못해 밀어내기라도 해서 물량 자체는 채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익성이라는 거죠. 가격을 어떻게 런칭할 건지와 더불어서 이제 미드엔드와 로우엔드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 기준으로 많아지겠지만 과연 수익성 기준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인가. 과거에 노키아가 1등 했을 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등, 영원한 2인자였고 노키아가 영원한 1등이었을 때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노키아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 우리보다 잘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하이엔드 폰 좋아하고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합리적인 유럽 사람들은 전화만 되면 되지, 페이스북 정도 되면 되지라는 시각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제 통신망의 문제도 있지만 투지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투자 접근을 해본다면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그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인도, 중동 이런 쪽에서도 물론 부자들이야 하이엔드 폰을 시시때때로 바꿔서 사겠지만 그 회전력은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로우엔드, 미드엔드 폰의 수익성 기준,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서도 반도체 가격이 현재 지금 빠지고 있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의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정시 매수 추천해 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굉장히 매수가 유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좀 같이 매수하는 건 위험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왜 사느냐가 핵심인데요. 삼성전자가 좋아서 사느냐, 아니면 현재 펀드 물량이 늘어나면서 사느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될 텐데, 물론 지금 혼재되어 있겠죠.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 관련 펀드가 늘고 있고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 일종의 대부분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장 대비해서 시장의 이제 기준 지표가 되는 코스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특정 종목군들을 골라나가는 게 액티브 펀드고요. 패시브 펀드는 말 그대로 기준 벤치마크가 있으면 그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가 뱅가드와 MSCI를 기준으로 하는 펀드 두 개가 있는데, 뭐 뱅가드 그렇다 치고요. MSCI 기준으로 투자하는 펀드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한국과 중국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그럼 중국에서는 신호팩, 은행주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제일 높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패시브 펀드에서는 지수의 그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패시브 펀드의 성격이 저는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액티브 펀드의 유입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현재 외국인들을 쫓아가는 전략이 뭐 장기적으로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단기적으로만 보면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의 개연성을 확인하지 않은 말 그대로 한국 펀드의 자금 유입에 따른 외국인 유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상승 견인도 생각보다 약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접근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사야 된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지금 선물 전략 알아볼 시간인데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도라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시장, 현물 시장보다 상방으로 움직이는 힘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오늘 선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선물 시장은 시정일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뭐 잠깐 쉬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현재는 좀, 상승세가 멈춰 있긴 하지만,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수급과 관련이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어떤가요? 네, 일단 현물 쪽은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양은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750억 정도,
기관은 12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차이점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3,800개 정도 현재 매수, 기관은 3,000개 정도 매도를 하고 있네요.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오늘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네, 오늘은 이렇게 계속되는 추세가 될 거로는 처음에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곤란을 겪긴 했는데 그 이후에 네, 상방 쪽 계속 가는 모습, 네, 그쪽으로 대응이 가능했던 거죠. 네, 앞으로 이제 선물 투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선물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각각의 올바른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네, 오히려 주식보다 더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물론 네. 원칙을 네, 만들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다 성공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는 네,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원칙을 만들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부분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투자에서 참 중요하지만 쉽게 잊기 쉬운 부분 원칙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본 오늘의 선물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작년 말부터 좀 좋은 흐름 보여주던 주가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요즘 제일기획의 조정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적, 수급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의 지금 성장 과정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제일기획이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 결국은 삼성그룹의 성장과 맥락을 같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그룹이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그룹과 연관이 있는 반개 계열의 이 광고 기획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광고 수주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삼성그룹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글로벌화되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쪽에 광고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뭐 현지 광고에서도 썼겠지만 이제 그쪽에 거점이 생기면서 제일기획의 물량을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머물렀던 국내 내수주가 수출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지금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삼성전자와 제일기획의 주가 흐름이 맥락을 지금까지 같이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꽤 오랜 기간 박스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도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 중심의 성장이 지속된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씩 최근에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소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좀 조정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PER, PBR 국면에서 거의 최근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다가 거기다가 주요 성장 요인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거기다가 올해 2월 달까지 스포츠 이벤트가 강력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스포츠 이벤트 후에 따른 수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기획 요즘 주가 흐름에 좀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부담은 좀 있지만 제일기획 자체의 성장성은 아직도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할까요? 저는 이제 성장성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ER, PBR 같은 것들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출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성장을 한다면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핵심은 성장이 유지된다면 매수하거나 가져가는 게 맞고 만약에 그 성장 그림이 조금 훼손되고 있다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만큼 오히려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성장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 회사가 지금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를 끼고 가는 그런 방향이 기본적으로 많지만 최근 들어선 이머징 국가에 자체 마케팅 회사를 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진출하지 않았던 일종의 옥석을 캐고 있고 또 위험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내에 큰 광고회사와 경쟁을 벌이면서까지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마케팅 자회사를 조그만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굳이 이제 삼성전자를 끼고 가지 않고도 글로벌 그 광고회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하나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법인 총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거점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점 숫자가 현재 지금 한 50개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지역별로 봤을 때도 2014년도에도 전체적인 국내 비중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해외 쪽이 꾸준하게 늘어서 전체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해외 쪽의 성장 요인들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삼성전자 물량은 줄어들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올해 목표는 미드엔드와 로우엔드에서 많은 제품들을 런칭시켜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브릭스 국가에 추가적으로 광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타이젠을 기반으로 하는 웨어러블 기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기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판매량이 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수주, 즉 기존의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물량은 줄어들기보단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광고의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채널 광고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 뭐 지면 광고 혹은 뭐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 예를 들어서 슈퍼볼 같은데 큰 화면에 보여지는 그런 광고들, 이런 쪽에 많이 집중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광고, 그다음에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한 광고, 그다음에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한 광고, 굉장히 많은 광고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할 일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시장 내에서 광고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매년 이제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한국은 이제 광고 성장률이 줄어들어서 내수 쪽에서는 더 먹을 게 없는데 이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의 광고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이라고 하는 한 배우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로 중국에서 빵 떠서
예능 프로 한 번 갔다 오는데 출연료로 5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1시간당 광고가 많아야 30억, 40억이지만 중국은 1시간당 광고가 붙는 게 300억, 400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광고료와 함께 좀 더 높은 성장성을 지금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의 목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삼성그룹을 포함한 중국의 광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를 일부 받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기업의 영업이익 측면에서 가장 많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광고회사다 보니까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영업 초기비 늘어나는 과정에서 인당 생산성 자체가 좀 개선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생산성은 개선되고 있고 비용 측면에서는 증가율이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전체 인건비는 굉장히 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증가율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의 세이브 효과 그리고 반대적으로 효율적인 비용 운영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이런 안정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올해 국내 내부적으로는 브라질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 거기다가 해외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은 저는 용인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변동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은 아무래도 조금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 주가만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안을 좀 들여다봤더니 기업 자체는 뭐 해외 시장 진출, 또 다양한 광고 기회, 또 비용 절감까지 굉장히 좋은 성장성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기획 투자 전략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일단 핵심은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춰잡는 것입니다. 뭐 아주 공격적인 목표 수익률,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 오를 때 20%, 30%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시장 대비 플러스 알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서 비교적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의 전반적인 매수 속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팔고 있거든요. 저는 외국인들이 돌아서는 시점 자체가 조금 더 주가에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쯤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은 지수 수익률 대비 플러스 알파 한 5% 정도 내외를 기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10% 오른다면 한 15% 정도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수익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이 종목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기획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이제 다음 종목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KT를 비롯한 통신주 오늘 좀 흐름이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무려 뭐 7.52%나 지금 상승 중인데요. 지금 KT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구조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황 회장이 가고 나서 무언가 이제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MB정부 때 KT는 해외 진출을 통해서 무언가를 뚫어보려고 했는데 그 성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신주에서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 건 어떤 방법이 되었든 파이를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을 키워야지 지금 아무리 뭐 수익성 좋아지는 방법을 쓰던 뭐 얼마나 광고비에 선전비를 쓰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매출이 제한적이라면 여전히 주가는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먼저 취한 정책은 구조조정이었죠. 그러니까 15년 이상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KT도 과거에 이제 공기업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조직이 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무 이상급의 임원만 뭐 30명이 넘어가면서 조직이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그 임금도 높은 그런 인력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약간의 그 일종의 뭐 에너지를 심는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 개편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급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길게 보면 매출이 증가하는지가 전략의 핵심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매도했던 세력들이 빠르게 얼마만큼 물량을 줄여나가느냐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매도했던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향에서
다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물량을 줄여야 될 거고요. 장기 관점의 접근이라면 저는 3만 원 아래쪽에서는 장기 관점에서의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00원 정도 배당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배당을 절반 정도로 줄인다라고 했는데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1,000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현재 3만 원 아래권으로 내려갔을 때는 단순한 수익률을 계산해봐도 3% 정도의 예금이자와 같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 예금에 넣어놓는 것이나 거의 뭐 비등비등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세금 비슷하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비슷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KT는 3만 원 아래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단기 접근자들은 수급을 보면서 물량을 좀 조절해 나가는 게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파일을 늘리지 못한다면 그냥 박스권 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수급을,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3만 원 아래에서 배당 수익을 좀 노려보시거나 좀 매출 자체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T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신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